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김현 선생님의 책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무려 36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네. 1987년에 발간된 책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폭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희생양이 어떻게 생기며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이제 욕망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에서 많이 좀 살펴본 네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좀 보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모든 종교랄까 모든 어떤 제사 의식 이런 것들 보면 항상 그 희생양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제 희생되는 짐승들 같은 경우 보면 결국 인간하고 많이 닮아 있다. 결국 인간이 가축화시킨 짐승들이죠. 네. 그래서 거의 인간화되고 있는 동물들을 많이 그 희생 그런가? 제물로 바치죠.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염소, 돼지, 염소 다 이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예전에 인신공일했다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그 부정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다 이 염소에게 다 집중시켜가지고 희생양에 집중시켜서 얘 딱 목을 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피를 흘리고 자 우리는 이제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속이는 거죠 신을. 우리가 마치 피를 흘린 것처럼 이렇게 제물을 바쳐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고통을 겪고 다 신에게 잘못한 거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희생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 구조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고 보니까 무슨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네. 코끼리 잡아서 이렇게 희생양 삼는 네.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근데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제물로 바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호랑이랑 코끼리는 그냥 먹기 위한 거고 그런가? 네. 내가 가축화해서 네. 내 재산으로 되는 걸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가족이고 식구고 공동체 구성원인데 그걸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우리 어떤 영화들 보도 나오잖아요. 그 남미 마을에서. 같은 데서. 예, 남미도 있고 스웨덴 영화입니까? 무슨 마을에 외지인 학생들이 갔는데 미드소마? 예, 그런 것들. 네. 저 높은 데서 갑자기 누가 그죠? 네. 어떻게 뛰어내려가 죽는다든지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럼 결국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가장 성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의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 항상 그런 희생양 할 때 그건 폭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원에 원초적인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과 성스러움인 거죠. 모든 성스러움에는 폭력이 반드시 그 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성스러움, 그 폭력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더 극적 혹은 뭐 대비도 되고 예. 더 성스러움이 더 빛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국가가 만들어지든 아니면 종교가 시작하든 아니면 어떤 민족이 등장할 때 반드시 그 전에 뭔가 모순과 갈등이 막 응축되고 폭발 직전이에요. 기독교가 등장을 잘 보세요. 예수의 기독교.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모순과 갈등이 그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예를 들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등장했을 때 자 이놈이 지금 예수 모든 우리의 지금 성전에 지 맘대로 나타났고 결정적인 것 쥐가 감히 신의 독생자라고 주장한다. 이런 신성모독. 그래서 모든 이 나쁜 것은 다 얘 때문이니까 얘만 죽이면 우리는 깨끗해져.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을 통해서 신성한 기독교가 탄생했다 이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건국 신화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단군 신화도 잘 보면 네. 인간이 여자가 될 수 있다. 호랑이와 곰이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이것도 그래서 뭐 곰은 뭐 100일 벌레 했지만 21일만 먹고 나와서 이제 여자가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 나오는데 네. 그 과정에 과연 폭력이 없었을까? 은폐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호랑이와 곰이 한 동굴에 있다 이거죠. 그 말 자체가 뭔가 둘 간에 다툼이 있었지 않았을까? 너무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제 그것들이 은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질서를 만드는 것은 항상 카오스 혼돈 상태에서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혼돈. 그래서 모든 건국 신화 같은 데 보면 건국 신화랄까 창조 신화는 항상 성서도 그렇고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혼돈이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분리 상태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빛과 어둠을 가르고
항상 갈른단 말이에요. 분할을 하고 분류를 하고 질서를 만들어 우주는 성립되는 거죠. 그래 인간이 자 우리가 뭐 좀 진부한 비유입니다만 밤하늘에 아주 별이 무수히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무 지식 없이 바라보면 이건 혼동 그 자체죠. 도대체 이 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자 요것은 북극성, 요것은 북두칠성이 요렇게 있고 그림 그리고 정갈적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다 이거지. 질서가 없으면 인간은 이 세계에서 단 한시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쑥과 마늘을 또 약간 성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어디서 성이 나와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동굴 어두운 곳에 이제 넣어놨죠. 네. 쑥과 마늘만 먹어라. 일단 쑥은 막 이렇게 저 풀이 이렇게 막 자라지 않습니까? 네. 약간 털 같은 거 좀 까실까실 털. 그런 걸 약간 좀 네. 연상시키게 하죠. 네. 마늘은요? 마늘 이제 딱 두 쪽 두 쪽. 이렇게 생겼죠? 아, 그거만 그렇게요? 먹고 살아라. 너무 힘들죠. 일상생활 가능해요? 그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때, 네. 너무너무 힘들 때, 네. 운전조차 힘들 때 아, 대박 114 대리운전 앱으로 네. 여러분 운전의 전문가와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혼돈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 주잖아요. 정리해주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해주잖아요. 네. 술 먹고 연말 되면 어떡합니까? 예, 점점 술 약속 많아지죠. 또 술 약속 안 갈 수 있어요? 간단 가야죠. 말이에요. 네. 가서 안 마실 수 있어요? 술 약속인데? 마셔야죠. 마셔야죠. 풀 못 할 거예요. 차 놓고 오고 뭐 택시 타고 올 거예요? 걸어올 거예요. 대리 불러야죠. 예, 대박 114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부르시고 저렴하게 부르시고 네, 제가 또 잘 잡히죠. 무조건 와요. 네. 1분이면 다 오시죠. 오, 네네. 예, 근데 제가 진짜 이용해봤는데 저렴해 확실히. 예, 뭐 많이 쓰시는 그 앱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비교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시면 예를 들어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딱 뭐 한 3만 원 나온다 치죠. 이건 12,000원부터 시작해요. 오, 진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자, 대박 114 대리운전 앱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그나저나 이 신화 같은 데서도 그런 폭력성이 은폐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예. 다른 나라 신화들도 다 비슷하다 이거죠. 아니, 보통 보면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창세 신화, 개벽 신화라고 하는데 그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중국에 반고라는 거인이 있는데 이 반고라는 거인이 죽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왼쪽 눈은 뭐 달이 되고 오른쪽 눈은 해가 되고 네. 그리고 뭐 뼈는 산이 되고 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해체돼가지고 인체가 해체돼가 이 세상이 되었다. 근데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것들이 폭력이잖아요. 그것도 뭐 인체가 해체돼가 절단되고 해체돼가 그것이 이 세상을 구성했다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아주 뭔가 어떤 원초적인 집단적인 폭력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반고라는 거인을 통해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의 사회를 성립하고 질서를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양이 나오게 되고 그 희생양이 결국 우리가 그 희생양을 통해서 부활을 시켜주는 게 결국은 신성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게 예전에 그냥 모르지만 추정을 해보건 되잖아요. 왜냐면 거의 이제 선사시대 때 뭐 이런 무리 생활들이 있었을 테니까 막 무리해서 힘센 놈은 조금 막 더 많은 뭐 여성이든 이걸 취하려고 하고 뭐 재산이든 이런 건 취하려고 하고 서로 막 투쟁에 막 의심에 저 사람 시기질도 엄청 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어떤 그 압력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높아지는 그 경쟁의 압력 이런 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큰 싸움 한번 벌어지고 피 흘리는 사람 나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너지도 좀 싹 정리가 되면서 질서가 좀 만들어지겠죠. 야, 맨날 이렇게 싸우다 우리 다 죽겠다. 요럴 땐 요런 건 하지 말고 요런 건 이렇게 이제 해결하자 앞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희생양 즉 우리가 여기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그 죽은 누군가에게 다 모아서 같이 포장해서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혹은 뭐
종교적인 걸로 이렇게 또 가고 뭐 그거는 근데 그냥 그 사고 실험이긴 하지만 충분히 뭐 그랬을 법한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원시인들이라고 봅시다. 아주 원시 부족들. 근데 갑자기 뭔가 이유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픽픽 서려져 죽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도 갑자기 지금까지는 농사가 잘 됐는데 뭐 갑자기 어느 날 비가 안 오기 시작해갖고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뭐 사람이 누구네 집에 뭐 살인 없어지고. 사건이 나고 없어지고 네. 자 이렇게 막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 방법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이거죠. 희생제의를 치른단 말이죠. 한 놈을 딱 찍어가지고 그 자의적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해야지 더 희생제의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찍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 뭐 예를 들어 그 부족에서 돈이 많고 힘센 사람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보복할 길이 없는 가장 힘이 약한 구성원들을 잡는 게 제일 좋겠죠. 혼자 산 할머니. 그렇죠. 마녀사냥이 그런 겁니다. 네, 저 외지에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누구. 그래서 얘가 했습니다. 뭐 나 얘가 이거 저 나달 훔치는 거 봤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 희생양 만든 그치, 거. 과부나 이렇게. 얘가 사람들 모아놓고 악마들하고 빨가벗고 춤추는 거 봤어. 어. 나쁜 모든 자기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나름 억압했던 욕망들이 있죠.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싶고 사람을 죽이고 싶고 사람들과 막 성폭행을 하고 싶고 이런 욕망들 다 모아가지고 전부 얘 하는 거 봤어. 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것들 격렬한 반응을 거기에 다 투사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갖고 추방을 하든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아졌어. 우리는 이제 우리 일을 다 했다. 하늘에게 우리의 정성을 보였으니까 이렇게 해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그게 본질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 사람은 그 사태보다 두려움이라는 그게 사로잡혀갖고 더 사람들이 패닉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희생양 잡으면 사람들이 심리의 안정 찾고 심리의 안정을 찾으면 기본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알랭이 아까 프랑스 행복론 알랭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인간의 어떤 사유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뱃사람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사꾼형이 있고 그리고 장사꾼 스타일이 있는데 그 농사꾼 스타일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하늘을 속이는 거, 샤머니즘 같이 이렇게 제사 지내가지고 자 이제 우리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 심청전 같은 거죠. 자, 이 정말 거친 황천항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서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을 용왕님께 바치면 인신공의를 하면 아유 이제 무탈하게 우리 이렇게 귀한 사람을 선물로 줬으니까 그렇게 사실 하늘을 속인다고 해야 자기 자신이 속 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희생양을 바쳤으니까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 이것은 좋은 폭력이란 거죠. 합법적인 폭력이야. 우리 모두가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인 폭력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나쁜 폭력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근본에 초석적 폭력이라고 해요. 가장 초석이 되는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인간 사회는 뭐냐? 폭력 없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그게 흔들리면 또 폭력이 나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어떤 굴레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르네 지라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폭력. 근데 그런 경우를 뭐 실제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꼭 그게 이제 뭐 국가 단위나 뭐 이렇게 안 크더라도 좀 작은 커뮤니티나 무리에서도 동호회 같은 데서도 그 뭐 정도는 뭐 매우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호회에서 이렇게 남성들이 또 있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이렇게 찝쩍대다가 실패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실 찝쩍대다가 실패한 놈이 그냥 쪽팔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 상대방을 오히려 나쁜 여자를 만들고 막 그 좀 행실이 뭐 안 좋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현대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좀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 지라르가 이런 신화를 분석해 보니까 크게 이제 4가지 구조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신화의 4가지 구조. 첫 번째가
이제 위기가 닥쳐온다 이거죠. 예.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닥쳐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불러온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이거죠. 네. 범죄 아니면 그걸 또 무차별화 현상이 돼요. 무차별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위기의 어떤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버지 아들이 똑같이 이제 엄마를 탐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범인을 지목해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표지라는 말도 어떤 사람 징후라는 말도 쓰는데 특징적인 게 딱 하는 거죠. 왜 얘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놈은 외지에서 왔어. 이놈은 뭐 근친상간했어. 이놈은 아버지를 죽였어. 이런 식의 이제 징후를 포착해내고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집단 폭력을 가하는 거죠. 네. 추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신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성화요?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이디푸스가 테바에서 추방됐잖아요. 자, 오이디푸스는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 페스트가 그 지방에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왜 페스트가 왔는지 신탁을 물어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사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딱 무차별화 범죄를 이 현상을 가져온 놈이 있다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냈어요. 그 희생양이 알고 보니까 오이디푸스였다 밝혀졌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디푸스는 하나의 어떤 부원발 다리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외지에서 왔고 여러 가지 희생양이 될 만한 어떤 표지 어떤 징후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이디푸스는 결국 뭐 추방되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추방됐어요. 그럼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추방되고 이제 방랑을 하는데 딸 둘을 데리고 방랑하는데 이 콜로누스 바로 이제 아테나이의 주변 콜로누스에 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이제 자기 숨을 거두게 되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오이디푸스가 살아서는 그렇게 완전히 온갖 어떤 비난과 이런 것들을 대명사인데 죽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가 결국 영원한 쉼터를 마련해주는 아테나이를 나는 지켜주겠다.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그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는 완전 신성화된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신성화까지 돼버리면 결국 이제 신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쨌든 희생양이 되었다가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신적인 존재로 갔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희생양이 돼서 완전히 걔를 이제 개차반 혹은 뭐 이렇게 아주 모든하게 근원으로 해서 네. 이제 몰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신성화시키도 네. 하는 거예요. 네. 추방되기 전에는 네. 그의 악한 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만인의 폭력, 집단 폭력에 가해지기는 그의 악한 면은 온갖 다 부각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를 추방하고 이제 그가 사라진 다음에 평화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사라져도 평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기념해야 되는 거죠. 얘가 사라져 줌으로써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 질서를 가져다 줬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콜로누스 에디푸스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살아 계셨으나 돌아가셨으나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찾는 분이 되었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만행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추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분을 부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찌 보면 그 기독교의 예수님과도 비슷하게 간 겁니까? 그러면? 그건 좀 다른 근데 거예요? 이제 좀 다르죠. 여기서는 본인들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네. 그것을 사실상 이제 그 원인은 누굽니까? 그것은 희생양이 죄를 지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어떻든 그렇죠.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추방되었고 정당하게 우리가 정당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정말 불행한 운명을 갖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야. 하여튼 자기가 죽였잖아. 아무리 신이 저주를 받았다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고 자기가 엄마하고 동침을 했다. 이것은 자기가 한 거니까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은 무고하지 않다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희생양은 무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신화의 근본적인 폭력의 구조를 까발려 준 거란 말이죠. 희생양은 사실 무고한 사람들이야. 무고한 존재야. 우리가 아무리 희생양을 나쁘다고 했지만 사실은 희생양은 그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당하게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냥 나쁜 것을 다 덧붙인 거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까발려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르죠.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력을 통해서 성수를 만들어졌다는 것은 똑같은 이치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이제 그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악순환을 끊어줬다는 거죠. 예수는 네네네. 비폭력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다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 제목이 멋있는 책을 같아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숨겨져 온 것들. 네.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숨겨져 온 것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정리하자면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폭력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폭력이죠. 자, 그래서 폭력은 그럼 어떻게 생겨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을 모방하려는 경쟁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모방하려는 경쟁 상태에서. 네. 모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중개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나도 갖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물건을 나도 그냥 가질래. 그러니까 소유 욕망인 거죠. 모방 욕망. 그러니까 소유 욕망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쟁이 격화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끝이 없다는 거죠. 폭력은 모방 욕망하고 같은 궤를 나란하면서 끝없이 이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끝없이 이어지는 폭력은 언제 한 번씩 끝이 나느냐. 희생양이 발견되어서 희생양을 바치면 일시적으로 이제 평화가 온다는 거죠. 폭력이 끝하고. 그래서 이 희생양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평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희생양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 제의의 시작이다라고 본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숨겨져 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스러운 게 대단히 뭔가 신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대단히 뭔가 우리와 뭔가 다른 차원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욕망들, 그런 폭력을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적 제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좀 되면서 네.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냥 완전 순수한 악처럼 묘사해서 그냥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해서 없앴을 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한번 얘가 희생양이 되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좋아지는구나를 이제 경험하면서 점점 이 희생양도 약간 떠받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 제의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희생양을 계속 바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죽이다가 짐승을 죽이고 그렇게 바치고 바로 재판도 그것의 연장이라는 거죠. 재판도 왜 연장이냐? 우리 재판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뭡니까? 국가 권력이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까메그에서 항상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재판의 구조는 정확히 뭡니까? 사람이 사람의 복수를 하면 이 복수는 무한 루프처럼 순환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놈이 우리 집안에 누구를 때렸어. 그럼 나도 가서 또 때려. 그럼 걔는 또 때리고. 그러면 저 시칠리아에서는 최소한 7대조를 이어져 간다잖아요. 7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이슬람이었습니까? 어느 쪽은 340년간 이어져 온다. 그 순환이. 자, 그러니까 재판은 바로 종교적 제의처럼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이 모든 이제 사법권을 독점할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나쁜 폭력을 끝장내는 우리가 좋은 폭력할게. 우리 사형시킬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형시키지 마. 개별 피해자가 사형시키면 안 돼. 우리가 할게. 이게 바로 종교적 제의의 시작하고 재판 시작이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폭력으로 나쁜 폭력을 끝장낼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성스러움, 모든 뭐 권력의 어떤 성스러움이든 종교의 성스러움이든 그 근본은 결국은 폭력을 어떻게 하면 끝장내고 그 폭력의 근본은 결국 모방 욕망, 소유 욕망, 경쟁 욕망에서 이제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이야 이제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뭐 신뢰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뭐 왕이 있고 혹은 뭐 재판관들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수많은 군중 앞에 이제 어디 재단 같은데 이제 서 있거나 뭐 이렇게 되고 그 사람 이제 너는 이제 사형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목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그 재물을 사람들은 보면서 약간 폭력성을 좀 낮추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하나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이 그 종교제의 희생양이나 재판이나 또 이제 국가 권력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벌백계란 말이 대표적인 희생양을 뜻한 겁니다. 아니 일벌에는 일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일벌에 벗게 하느냐? 희생양 원리 메커니즘이에요. 강하게 처벌해 갖고 재판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회가 우리가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아가 극도로 질서가 어수선해지고 여러 가지 국가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할 때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이런 일벌백계의 효과를 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김영삼 정권 말기에 네네. 정권 이양 전에 이제 네. 한 번 했죠. 네. 그때가 이제 우리 마지막 사형이고. 네네. 그리고 보니까 또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보자면 옛날엔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형벌인데, 그러니까 사형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목을 매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이렇게 무릎 꿇린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던지게 하는. 네네. 그래서 조리돌림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마치 요즘 사람들이 막 그 댓글로 엄청 그 사람을 막 욕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돌을 던지면서 내 잘못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 이런 것들도 막 같이 던져버리고. 네네. 그 자기 정화됐던 느낌까지잖아요. 나는 이 돌을 던짐으로써 나는 순수하고 나는 정의의 편에 있었어. 그렇죠. 우리 댓글 쓰는 것도 비슷한 거죠. 내가 상대를 저쪽을 악으로 규정하는 댓글을 씀으로써 나는 정의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 나는 정의의 편에 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네. 그렇게 해서 더 이 폭력이 그렇게 가중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기독교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봤는데, 자, 모든 그 신화나 여러 가지 것들은 희생양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희생양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거죠. 예를 들어 구약에도 카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생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카인이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카인을 살려줘가지고 그 카인은 또 그 사회를 만들어 그 후손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카인의 후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국 그 아담과 이브의 카인과 아벨이 저지른 그 살인, 그 원초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결국 어떻든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폭력에서 그 사회가 만들어져서 내려왔는데 결국 그런 폭력으로 태어나는 문화는 폭력으로 망한다. 결국 대홍수 때 다 휩쓸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계속해서 인류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일에 인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계속 죄를 저질러 왔다. 근데 결국 그게 왜 그러냐? 폭력에서 그 인간 문화가 태어났다. 인간 집단이. 그런 폭력에 태어난 문화는 폭력으로 망한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성서는. 근데 나머지 신화는 그것들을 계속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너무 이제 다른 어떤 건국 신화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폭력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이제 폭력의 순환고를 끊는다 이걸 강조하는 친기독교 입장 아니냐라는 말을 비판 이제 지점이 좀 듣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그 제사 또 지내고 나면 다 같이 막 뭘 같이 이렇게 네. 모여서 먹잖아요. 뭘 먹고 네. 먹을 하죠. 그런 것도 아마 어떤 동질감, 유대감 뭐 이런 것들 아마 네. 높이는 예.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럼 뭐 한 잔씩 할까요? 네. 저희도 네. 잠깐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네, 우리도 네. 단백질로 네. 같이 한 잔씩 좀 하면서 아유 배고팠는데. 네, 잘 됐습니다. 네. 세상 이렇게 고소한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기다렸어요. 이거 맛있거든요. 네, 고소한 프로틴. 네, 이렇게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되고요. 한 포 딱 넣으면 바로 이렇게 흔들어 드시면 네. 잘 녹더라고요. 미숫가루는 이제 좀 고소틴이 미울 것 같아요. 미숫가루 한때 우리 여름에 네. 큰일 났다. 미숫가루 이렇게 딱 얼음 띄워갖고 먹는 게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이제는 미숫가루 찾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틴이 있는데 몸에도 좋죠. 단백질이 요거 한 포 드시면 네. 무려 우유 8잔 와, 8잔에 해당하는 약간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다. 그럼 이제 우리 또 남성분들도 단백질이 필요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네, 운동하면 단백질을 보충제 많이 드시잖아요. 네. 바로 이 고소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링티에서 만든 고소틴, 네이버에서 고소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링티 고소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소한 프로틴, 고소틴과 함께 건강한 또 단백질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계속 드시네요. 원샷 때리겠습니다. 아유 때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화들은 네. 이건 르네 지라르의 이제 어쨌든 주장인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의 다른 신화들은 대체로 폭력을 좀 많이 감추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만 좀 다른 기독교적인 거는 좀 폭력을 오히려 노출하면서 네.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빛나는 대목 같습니다. 김현 선생의 책 중에서 그러니까 지라르의 눈으로 한국 신화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건국
신하들 건국 신화를 신화 살펴보자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생양 집단적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 위기가 오고 그리고 이제 무차별 현상, 폭력이 이제 실제로 그 현화하고 발생하고 그다음에 희생양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처형, 추방 이렇게 네. 순서를 밟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화를 만든 사람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처형당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걸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최대한 우리는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이놈은 그죠? 죽을 만하다.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감행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조작을 하더라도 일단 그 죽음을 희생양의 죽음을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묘사에서 폭력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이놈은 죽어도 싼 놈이야 해도 그 과정에서 집단적 폭력의 흔적들이 드러난다고 그 보는 거죠. 감춰진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네. 단군 그리고 주몽 음. 그리고 박혁거세 이 세 명을 이제 갖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스님이 있었는데 제왕이 일어날 때 왕이 한번 이 세상에 나을 때는 뭔가 서징, 상스러운 징조가 있다 이거죠. 뭔가 남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금국의 영웅들은 남하고 다른 특질, 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남하고 다른 징후를 갖고 있다. 네. 이제 그래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그리고 특징은 뭐냐? 아시다시피 당군 출생이 남하고 다르죠. 엄마가 곰에서 여자가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버지도 그 환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환인의 서자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또 환인의 서자니까 왜 우리를 서자라고 하느냐. 막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비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하늘의 적자는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남은. 누가 말해서 장남은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땅에서 내려와서 정통이 당연히 둘째가 될 수밖에 더 있겠냐 뭐 서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환인, 환웅, 그다음에 네. 단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되죠. 환인이 대체로 이제 그 하느님 같은 분이고, 하느님이 참 조물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웅은 환인의 서자로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세계 뭐 종도 들고 구름 갖고 온 사람이 이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환웅이고, 네. 그분이 명을 해서 곰과 호랑이한테 니네 저 사람 되게 해줄게 굴에 있어라 했더니 그 중에 곰만 네. 해갖고 환웅과 곰이 결혼해서 낳은 게 당군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서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곰에서 여자가 된 엄마 특이하죠. 그다음 주몽도 보세요. 고주몽. 네. 고주몽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아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뭘 알을 하나 그죠 낳아가지고 그 알에서 낳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주몽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게 문제는 고주몽을 키워준 아버지 역할을 한 그 부여의 왕 금화왕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개구리 금화왕이 전광열 씨죠. 예, 사실은 고주몽의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호적 족보를 따져보면 금화왕의 작은 아버지가 주몽이에요. 금화왕의 작은 아버지가. 예. 왜냐하면 자 고주몽은 하백의 딸 네. 유아가 해모수하고 네. 사이가 좋아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결국 쫓아냈죠. 둘이 네. 통정을 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외로에 있었는데 마침 순찰을 나왔던 부여왕 금화가 유아 부인을 데려가서 후궁으로 삼는 거죠. 네. 근데 후궁으로 삼기 전에 뭐 햇빛을 계속 비쳤단 말이에요. 햇빛이 비춰가지고 그게 이제 해모수라 보는 거죠. 그래서 알을 하나 낳았는데 알을 버려도 뭐 짐승들이 돌봐줘가지고 결국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주몽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주몽을 아들처럼 키워준 금화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헤브루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헤브루는 아버지가 해모수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화왕의 아버지하고 바로 그 주몽하고 네. 배달 이게- 형제인 거고. 예, 이복 맨 형제고 위에 해모수가 있고 해모수가 해모수의 있고 아들 중에 주몽도 있고 있고, 헤브루도 있고 네. 헤브루의 아들 금화왕이 있는데 금화왕이 주몽을 키우니까 삼촌뻘인데 그러니까 조카가 삼촌을 음. 양육한 거죠. 조카가 삼촌을 아들처럼 양육한 네. 거죠. 해모수 씨가 내가 볼 땐 너무 오래 하셨어. 너무 성적인 에너지가 넘치셔갖고 네. 네. 그러니까 10대 때 한번 일찍 나갔고 이제 아마 해부를 좀 나신 것 같고 네. 나중에 한 50대쯤 돼갖고 또 주몽을 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족보가 꼬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폐륜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아니 잘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금화가 그런데 바로 주몽의 어머니 유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그걸 후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 금화왕이. 네. 할아버지의 부인을. 아 그러네요. 물론 자기 아버지는 이제 할머니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작은 부인이면 어떤 작은 할머니쯤 되잖아요, 자기한테. 네네. 작은 할머니를 자기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아이고야. 금화는. 이게 완전히 엉망이다. 표준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모수, 해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부여 계열의 성씨가 해시였대요, 귀족들. 그래서 그게 백제가 결국은 나중에 고구려하고 막 싸움하게 되잖아요, 삼국시대.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아니 너희들 본래 우리 고구려에서 밀려가지고 간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백제 귀족들은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그래서 백제 귀족은 전통을 어디에 두느냐? 부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에서도 부여잖아요. 그 부여하고 똑같아요, 한자가. 그리고 백제에서 왕의 비루왕, 계루왕 이런 게 많거든요. 네네네. 루자가 들어가요. 바로 그게 지금 말한 해부루. 루에서 다 착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백제는 그래서 자기들을 우리가 고구려에서 나왔다 이러면 고구려에서 나왔 야 너희들은 격가지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백두혈통이 있고 너희들은 격가지다 이러면 그 백제 스스로 우리가 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본래 전통이 부여의 최고 전통인 소순호 우리 백제 국모는 소순호이라 그래서 한예진 씨. 소순호가 주몽이 불쌍해서 어떻든 그 결혼을 해줬는데 남편도 잃고 근데 그렇게 직업정보도 돌봐줬더니 얘가 예전에 낳은 자기 아들 유리를 데리고 와서 왕을 삼으니까 기분 나빠서 우리가 따로 독립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본래 전통은 부여다. 이걸 강조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역사는 이제 부여가 이제 제일 먼저 있었고, 네. 물론 이제 부여도 이제 그 전에 고조선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여가 있었고 부여에서 이제 뭐 좀 나와갖고 이제 고구려를 만들었고 그 고구려에서 이제 좀 형제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아갖고 그 중에 이제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백제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아마 이게 대충 맞을 거지만 하지만 또 백제, 다른 썰이 이제 그런 게 백제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는 부여 직통이다. 고구려랑 무관하게. 무관은 안 한데 근데 따지자면 우리가 더 적통에 가깝다.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폭력이 은폐된 거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혁거세, 박혁거세 한 말씀 혁거세까지 하고. 박혁거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경주 육부 6부족의 조상들이 왕을 이제 세우려고 높은 곳에 올라서 남쪽을 보니까 어떤 기운이 비치는데 흰 말이 꿇어 앉아 있더라. 그 가보니까 거기에 알이 하나 붉은 게 있더라는 거죠. 또 알이야. 알이에요. 거기서 그 알에 이제 아름다운 동자가 튀어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그날 또 그 아령정이라고 하죠. 아령정 그런 우물에 계룡이 나타나서 뭐 닭을 이제 계룡 닭 같아요, 그죠? 닭이라고 보죠. 계룡 닭개자 용룡자 쓰는데 그 계룡이 나타나서 왼편 갈비에서 동녀 어린애를 낳았다는 거죠. 여자애 갈비에서 왼편 약간 아담 이브 비슷하죠. 그러게요? 그 어린애를 낳았는데 그 입술이 근데 꼭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는 거죠. 그 아이가. 네. 그래서 이제 시내에 가서 목욕을 시키니까 그 부리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아리형이 된 거죠. 아리형. 우리 이나 아가씨 아리형 여기서 나온 거죠. 아리형이 거기서 나온 아리형전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 아리형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아이를 나이가 13살이 되니까 결혼을 시켜서 왕과 왕비를 삼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62년간 박혁거세가 이제 아리형과 나라를 다스렸는데 62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갑자기. 네. 하늘로 올라가서 7날이 지났는데 그 왕의 유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비도 따라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합장을 하려고 하니까 왕하고 왕비 합장을 했는데 큰 뱀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죠. 장례를 합장을 못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의 오체 떨어진 오체를 각각 하나 무덤을 만들어서 그것을 5무덤 5릉이라 하고 또 큰 뱀이 방해했다고 해서 4릉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박혁거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폭력이 연패됐는지를 이제 이 세 명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이거 쿠데타가 일어났네. 박혁거세를 죽였어요. 죽였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5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제낀 거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부족이 이제 제끼고. 네, 뱀은요, 뱀. 뱀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5부족이
하나라도 빠진 또 얘가 배신자가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다 같이 죽인 공범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폭력 하나가 일단 있는 네, 거고, 네. 그다음 뱀이 방해를 했다. 무덤을 쓰려고 했는데 뱀이 방해를 했다. 즉 요 박혁거세의 시신을 어쨌든 이제 저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박혁거세를 죽였다는 거는 조금 찔리는 부분이니까 뭔가 이 나쁜 아주 사악한 이미지의 네. 어떤 그 동물 하나를 희생양 삼아서 그 놈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걸 이제 좀 형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뭐, 살짝 해봅니다. 예. 조금 이따가 더 다른 해석을 한번 들려드리기로 하고. 아니 비슷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르면 한 분 더 남아 있거든요. 누구요? 단군. 단군. 단군은 그렇게까지 왔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곰부족, 호랑이 부족의 다툼을 볼 수 있습니다만 네. 결정적인 게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자, 단군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아사달,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 말 나오잖아. 아사달로 옮겨가지고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네. 그런데 기자가 조선 왕의 봉해지자. 기자는 우리 아시잖아요. 중국의 인물이죠. 기자가 조선 왕의 봉해지자. 기자 조선이라고 하죠.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된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나라를 다스렸는데 기자가 조선 왕의 봉해지니까 왜 장단경이란 곳으로 옮겨갔다가 그래 다시 아사달로 돌아왔는데 왜 숨어 있었을까? 그런 다음에 산신이 되었을까? 여기에서 뭔가 이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주몽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태어났는데 워낙 활을 잘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몽이란 말이 뭐 활의 명인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화왕의 그 아들들 7명, 대소를 비롯한 아들들이 네. 이놈을 죽이게하겠다. 너무나 이게 뛰어난 능력, 특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탄압하니까 이제 도망가서 새 왕국을 세웠다. 그때 나이는 12살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특이한 표지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또 희생양의 표지를 통해서 추방되고 지금 어쨌든 추방되고 숨어 살고 그리고 갑자기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유체가 5군데 떨어졌다. 뭔가 이제 죽었는데 뭔가 절단됐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이제 희생양에 대한 폭력이 가해졌고 추방이든 살해든 이게 가해졌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신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요거를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네. 자, 당군은 도망다니다가 숨어 살았고 그리고 박혁거세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유체가 흩어져 땅으로 흩어졌고 네. 그리고 고주몽은 사람들이 죽이려 해서 도망갔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박해 추방 사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표지를 갖고 있는 희생양의 표지는 우리가 다 봤죠, 그죠? 주몽도 활을 잘 쏘고 아래서 태어났고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고 당군도 출생부터가 그 하늘의 아들과 그 곰의 이렇게 결합으로 태어났고 이런 이제 이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박혁거세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나라를 올라갔다. 그리고 7일 만에 유체가 땅에 들어진다. 60년을 다스렸는데 왜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 하늘로. 이때 이제 하늘이 뭔지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하늘은 싸움터일 수도 있다. 싸움터. 또 하늘은 왕궁일 수도 있다. 또 하늘은 사당일 수도 있다. 우리 신을 모시는 사당. 그래서 김용 교수는 여기서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죠. 뭔가 종교적인.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종교적 제의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희생양, 이런 폭력과 관계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사당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밌는 게 왕이 죽은 뒤에 왕비도 따라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체가 흩어졌으니까 왕은 어떻든 뭔가 사당에 올라갔는데 뭔가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그다음 왕비가 따라 죽었다. 그러면 왕과 왕비가 그래서 장례를 합장을 하려 했죠. 죽었으니까. 근데 큰 뱀이 방해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단군이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장단경으로 뭐 어떻게 보면 도망 다니다가 숨어 살았다는 것은 애초에 당군은 곰 토템을 가진 곰부족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앞에 건 지금 박혁거세고. 예, 지금 이제 당군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당군은 호랑이 부족에게 탄압을 받았으니까 도망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상을 펴본다면 박혁거세는 큰 어떤 뱀씨 시족이랄까 뱀 부족에게 당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6시족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남쪽에 있던 시족,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알이 있으니까 남쪽에 있었던 시족의 추대를 받아서 그냥 남쪽
혹은 아까 말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말 시족, 말 부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박역거세는 대표가 되었는데 그리고 왕비가 아까 닭의 부리가 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왕비와 같이 이렇게 그날 13살에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랄까 남쪽에 있는 부자가하고 그 닭을 모시는 부족 시족이 같이 연합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큰 뱀 부족의 아니면 다른 이제 이 두 부족이 계속해서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다른 시족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을 쳤으니까 유체가 떨어지고 그래서 5군데 유체를 모셨다는 것 자체도 큰 뱀 부족에 방해했다는 것 자체도 네. 이 사람들을 분산시켰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네. 힘을 약화시키는 의미. 하나 모아놓는 것보다 뭔가 약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탄압이 대대적으로 가해진 것이 그렇게 뭐 뱀이 나타나서 5개의 무덤을 세웠다. 이런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5 시족들이 자 우리가 쟤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다 죽였고 우리가 항상 이걸 통해서 단결하자.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토템이라는 게 본래 프로이드가 그렇게 분석했지 않습니까? 토템이라는 게 기원을 따지자 보면 아버지가 모든 이제 그 시족의 그 집단의 여성과 식량과 이런 독점적인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들들이 자랐단 말이죠. 애가 태어나니까 아들이 자랐는데 네.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성과 식량을 다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들들은 계속해서 이제 생리적인 욕구에 불만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다 공동으로 살해를 했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를 공동으로 살해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래서 우리 다시는 이 아버지의 죽인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맹세를 하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를 기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가 토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 결심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결심? 아버지가 손댄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근친상간이 근기가 나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취한 여성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절대 우리 아버지를 죽였듯이 우리끼리는 절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살인이 금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문명 집단이 인간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도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다 공동에 아까 런이 지랄이 많이 똑같죠. 우리가 다 같이 만인의 동의를 얻어서 폭력을 한쪽에 딱 행사한 다음에 우리는 다 깨끗해. 우리는 다 이제 공동에 우리 다 같이 손에 피를 묻혔고 우리는 다 이 피가 짐승을 잡고 어떤 그걸 할 때는 살인할 때는 더러운 피지만 우리는 이건 우리 질서를 위해서 희생을 바친 거야. 이것은 깨끗한 피야. 그렇게 한 거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제 박역거세가 이제 그 신화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주 김씨의 김할지 설화가 있거든요. 김할지. 경주 김씨 시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박역거세 신화가 좀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그런 거예요. 자, 황금괴가 나무 끝에 걸려 있는데 그 빛이 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자에서. 네. 그러면서 흰 닭이 나무 밑에서 막 우는 거예요. 닭이 운단 말이죠. 네. 예전에도 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가서 그 괴를 이제 직접 가서 열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에서 어린 남자애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박역거세 고사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알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알지. 그래서 김알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알지라는 게 본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알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알라, 알지, 알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가 어린아이를 뜻했대요. 자, 그런데 이 애가 워낙 똑똑하게 되니까 왕이 태자, 너 앞으로 태자가 되어라. 책봉을 했지만 계속 사양을 했다는 거죠. 알지는. 그래서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에서 왕이 되는 것은 7대 손 때부터 이제 왕이 나갔대요. 7대. 왜 김알지는 처음부터 왕을 시켜주는데 안 나갔을까 이거죠. 박역거세의 그 교훈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리 나의 어떤 부족 하나 나섰다가 내가 언제든지 박역거세처럼 살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중을 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몽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난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아예 이제 주기를 해가지고 그 금왕의 아들들이 주기를 해서 그냥 도망을 치고 추방을 당했고 도망을 쳤고 나머지는 박역거세라든지 김알지라든지 그리고 단군 같은 경우는 좀 숨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멀쩡히 1500년을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장단경에 가서 옮겨갔고 또 아사들 와서 숨어 있다가 산신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게 하나의 어떤 아무리 이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 폭력이 좀 은폐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 있죠. 뭔가 이게 좀
비교는 교차로 우리가 좀 검증이나 네. 뭘 좀 해볼 만한 이게 사료들이 좀 많으면 더 좋을 네, 네. 텐데 네. 사실 굉장히 좀 그쪽 고대사는 좀 많이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료 검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르네 지라르의 그 네.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우리 신화에 분석해서 적용을 이 시켜보는 폭력이 거구나. 기본적으로 모든 신화에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 이 구조가 그걸 한번 보는 의미에서 네네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꼭 역사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신화의 네. 내용에 어떤 폭력이 숨어 있는가 네. 그런 걸 좀 보는데 의미가 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재미는 있는데 그건 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백제의 그 온조 온조. 설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폭력이 연패되어 있다고 온조. 보거든요. 이제 백제의 비류와 온조 설화가 음. 그 르네 지랄식으로 말하자면 네. 박해의 흔적이 거의 지워진 텍스트예요. 거의 다 지워졌단 말이죠. 근데 네.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음. 자, 뭐 아시다시피 온조와 비류하면 주몽의 아들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주몽이 이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소선호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결국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선호가 일종의 돌싱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몽과 혼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류와 온조를 낳습니다. 비류가 이제 소선호의 큰 아들이고 온조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류와 온조가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주몽의 첫 번째 자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유리가 유리. 찾아오는 거죠. 네. 우리 황조가의 주인공 유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펄펄 유리.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 뒤에 함께 돌아갈고. 그렇죠. 네. 이 사랑에 관한 노래는 뭐 그죠. 태초부터 깨고 계십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유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리도 왜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왔냐면 유리가 뭐 장난도 잘 치고 장난꾸러기니까 뭐 물동이를 깼나 이러니까 아이고 저런 압이 없는 자식 이러니까 유리가 막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저기죠. 그 칼 부러진 칼.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주몽인데 내가 자라면 이 말을 했다. 그래 힌트를 주니까 그 힌트를 풀어가지고 결국 숨겨진 그 물건을 찾아서 일곱 고개랑 뭘 넘어서. 맞습니다. 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소나무 네. 그 밑에 들어가지고 딱 한 거죠. 기둥 소나무 기둥입니다. 네네네. 자, 그게 그러니까 딱 똑같잖아요. 우리 테세우스 그리스 히랍 신화. 네. 테세우스가 그 아버지 아이게우스 찾아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 아이게우스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에게 이 만약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아서 커서 자라면 얘에게 이제 이런 수수께끼를 해서 나를 찾아와라. 똑같아요, 진짜 이게. 자, 그렇게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이제 비료 온조가 완전히 하나의 메인스트림이고 후기자 구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몽이 또 갑자기 지금까지 고생했네 처다지 찾아오니까 이 애정의 축이 급격히 유리에게 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료 온조가 야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나. 소선의 입장에서도 불쾌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아들들인데 쟤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가 이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나름 부의 정통 우리는 가문이고 저 유리의 어머니 예시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여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어떠냐? 주몽도 원래 금화 아들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결국 고향을 떠났는데 결국 비류와 온조도 결국은 아무래도 유리가 이 태자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게 뻔하니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류와 온조도 아버지 고주몽처럼 사회적 위기를 맞아서 결국 이제 추방된 거죠. 추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류와 온조가 부여를 떠나서 네. 남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는 서 있죠. 근데 네. 이것을 김현 교수는 이 남행을 남쪽으로 갔다가 아니라 남쪽으로 달아났다라고 해야지 그 긴박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달아났다. 이 행위라는 것은 달아났다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뭔가 추방을 받아가지고 뭔가 쫓겨난 느낌. 네, 쫓겨난 느낌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히 나오거든요. 근데 비류와 온조가 지금의 저 위례 지구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왔는데, 비류는 이 땅 말고 우리 다른 땅을 찾아갈래 해서 미추홀, 지금의 인천 쪽을 갔고, 네. 온조는 처음 멈춘 곳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류가 자기가 미추홀 쪽, 지금의 인천 쪽에 가니까 땅이 너무 습하고 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온조의 땅에 왔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야, 이 동생 온조가 다스리는 이쪽은
도읍이 아주 깨끗하고 뭔가 질서정연하게 딱 잡혀 있고 사람들이 참 백성들이 편안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우 자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부끄러워서 죽었다. 그러니까 비류의 이제 신민들, 비류의 백성들은 이제 비류가 죽었고 해서 모두 그곳으로 이제 바로 온조가 다스린 곳으로 돌아왔다. 이게 참회하에 죽었다는 게 부끄러워서 뉘우치다가 죽다. 이거를 참회하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왜 부끄러워서 뉘우쳤을까? 그냥 그럼 동산한테 와서 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뭔가 폭력이 돼 있고 결국 우리가 신화나 설화를 쓸 때는 당연히 네.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항상 띄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돋보이게 하려고 그 패자들은 항상 아유 바보들이었다라는 식으로 쓰잖아요. 로마 건국신화 로물루스와 레무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있는데 네. 그 동생이 그래 서로 이제 같이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가 서로 이제 영역이 나눠졌단 말이죠. 근데 동생이 계속해서 울타리를 넘어왔단 말이죠. 울타리를 넘어왔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침범했다. 가장 중요한 죄죠. 항상 구역이 명확해야 되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구역을 함부로 더럽히는 자는 죽음으로써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인 것은 정당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비료 온조가 이렇게 이제 경계가 나눠졌고 그래서 뭐 그 동생의 동네에 와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뉘우치다가 죽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죠. 삼국사기 백제봉기의 그 주에 따르면 백제의 건국을 했던 왕은 네. 온조가 아니라 비류라는 이설도 있다는 거예요. 소수설도. 실제 백제를 건국한 것은 우리는 온조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네. 온조 백제, 비류 백제를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백제의 처음 건국 주인은 그래도 큰아들인 비류였다는 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형제간에 싸움이 났지. 권력 투쟁이 났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슬에 따르면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소선호가 우대라는 헤브루의 이제 그 일종의 손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헤브루의 손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이 두 아들은 주몽하고 사이난 그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죠. 소선호 씨가 조금 그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걸로 많이들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니까요. 아니 뭐 그 소선호의 그 부친이 바로 그 여기 보니까 연타발이더라고요. 연타발. 네, 이게 무슨 곱창집 그죠? 네, 비싸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소선호의 아버지가 연타발로 나오네요. 네. 기록에 보니까 다 그런 책을 보고 또 다 상호를 짓나 봅니다. 특이한 거 같은 게 한 45,000원씩 하니까. 어휴, 네. 1인분에. 비싸네요. 비싸요. 연타발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더 쉽게 우리가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당연히 주몽 입장에서는 내 친생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이 주고 있는 소선호의 아들들 비류하고 온조를 친아들처럼 기호했는데 네. 그리고 권력도 넘겨주려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 친아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안 되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선호하고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네. 피반에 물겠다. 그래서 아예 도망을 쳐야겠다. 이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네.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압니까? 검은색이야. 홍삼진액. 홍삼진액. 이거 진짜 진합니다. 홍삼진액. 네, 그거 이렇게 드셔보시면 그 소백지향 홍삼. 네. 거기 이제 또 홍삼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렇게 딱 스틱으로 된 거 쭉 짜 먹으면 이 피는 필요 없다. 그냥 내 혈관을 이걸로 다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온몸의 면역력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네. 그거 한번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힘이 꽉 아침마다 찬다는. 네. 아침마다 그냥 소백지향 홍삼입니다. 네. 여러분의 면역력 그리고 스태미너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는 소백지향 홍삼. 소백산의 전기를 잘 담아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소백지향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것도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도 좀 재밌는 게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금화왕이 결국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유아 부인을. 그렇죠. 근데 여기도 또 이 이슬에 따르면 주몽은 우대의 부인이었던 소순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우대는 바로 자기의 그 이복 형제인 헤브루의 손자잖아요. 우대는. 그러니까 뭐야?
손자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손자 며느리하고 지금 주몽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유, 족보가 족보가 너무 도구 족보입니다. 너무 꼬였네. 네, 네. 막 그냥 제끼고 취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죠? 바로 위기 원인이 된 거죠. 아까 오이디푸스하고 아버지 라이오스가 엄마인 이오카스테, 아내인 이오카스테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면서 족보가 꼬여버렸죠. 이게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왜 주몽도 도망을 쳤고 왜 여기도 지금 비류와 온조가 도망을 쳤나. 이렇게 가족관계가 무차별화돼 버렸다는 게. 이게 막 할머니를 데리고 살고 손자 며느리를 데리고 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가 닥쳐오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으니까 그 위기의 원인이 된 한 대상들은 희생양이 되어서 도망치고 네.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 상황이 발생하고. 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런 어떤 그 어떤 변화는 비류와 온조에서 또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온조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도망을 쳐온 건데 왜 온조하고 비류 사이에도 이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왜 그 서로 나눠가 살면 되는데 왜 비류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아 온조는 참 동생 잘 다스리겠네 하면서 자기 부끄러워서 뉘우치다 죽었냐 이거죠. 단순히 땅이 습하고 물이 짜다면 다른 곳으로 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온조에 와서 뉘우치고 갔냐 이거죠. 뉘우치고 죽었다. 이것은 동생에게 와서 뉘우치고 죽었다. 본래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형제들은 싸움하는 법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들은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아들들끼리 또 이제 위기를 피해서 왔을 때는 같은 동지였지만 이제는 또 형제라도 이제 경제. 태양 아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동생이 와서 뉘우치고 죽는다는 것은 결국 동생에게 뭔가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재미있는 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뭔가 하나 단서가 있단 말이죠.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류에 관한 거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나와요. 삼국사기나 이런 것들에. 네. 그런데 엄마 소순에 관한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온조왕 이제 13년에 네. 소순 엄마가 죽었다 나오는데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왕도 그러니까 요즘 수도죠. 수도에 살고 있는 노파가 남자로 변했고 5마리의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모가 돌아가니 나이 61세였다. 딱 이렇게만 나와요. 무슨 의미지? 근데 이 기사가 나오기 앞에는 막 이민족들하고 지금 이제 온조 백제가 다른 막 침입하는 이민족들하고 맨날 싸움하는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네. 그 싸움하는 기사 나오다가 이제 비류에 관한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딱 엄마 소선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온조왕 13년 노파가 변하여 남자가 되고 범 5마리가 성으로 들어왔다. 왕모가 돌아가니 나이 61세였다. 이런 뜬금없는 대목이 틱 튀어나오는 거죠. 갑자기 뭔가 이 사회적인 이상한 변고가 일어났다. 뭔가 사회 위기 상황 이런 것도 약간 언급하는 것 같죠. 노파가 남자가 됐다고요? 되었고 범 5마리가 성 안으로. 옛날에 호랑이가 들어온 건 막 사람 잡아먹는단 말이죠. 패스트하고 똑같거든요. 요거는 뭐 이제 답이 나왔네요. 네. 비류 쪽에서 비류 쪽에서 이른바 트로이 목마처럼 스파이 첩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남자인데 할머니 분장을 시켜갖고 경계를 스파이? 허물어버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 잠입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5명의 아주 칼 잘 쓰는 놈들을 이제 데려온 거야. 암살자. 그렇죠. 칼을 뭐 엄청나게 잘 쓰니까 호랑이처럼 이제 보이는 네. 거죠. 5부대라고 할까요? 5부대까지 될까요? 여튼 뭐 이제 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온조를 제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소선호가 네. 온조 쪽 편을 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온조 제끼는 것도 실패하고 원한이 맺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선호는 이제 제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합니까? 네. 아유. 김현 교수님 해석이 이건 결국 어머니를 죽게 만들 만한 짓을 형제간에 벌인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백제 후백제 견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결국 나중에 완전히 그런 짓을 벌이잖아요. 견훤이 넷째 아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넷째 아들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억류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이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류가 부끄러워서 뉘우치며 죽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온조 입장인 거죠. 그죠? 비류를 죽게 만든 만약에 어떤 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어야죠. 비류가 저항하다 죽었다. 비류가 뭐 나하고 싸움하다 죽었다 이거보다는 부끄러워하면서 죽었다 해야지 온조의 인품이랄까. 나는 절대 안 죽였어. 자기 혼자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라고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폭력을 재단해야지 백제라는 우리 온조 대왕님은 얼마나 이렇게 네네. 참 좋은 분인가를 강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신화의 기록들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박해하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고 희생양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잘 못 다스린 거야. 땅도 선택.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선택의 문제에서 실패했다는 부동산도 거죠. 실패했어.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류와 온조의 입장에서 뭐 비류는 어떻든 땅을 잘못 선택했던 것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 다른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공동체가 성립한 입지 조건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것을 단순한 땅의 문제로만 이렇게 환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가해자의 폭력을 최대한 감추려고 이제 피해자는 희생양은 충분히 그럴 만해. 네. 이런 이제 전략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참여하고 뭐 뉘우쳤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 이 기록은 계속해서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 결국 뭐 삼국 사기하고 이런 삼국 유사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백제의 근구에는 하여튼 폭력이 없었다. 아주 얼마나 이게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는 괜히 유리하고 싸움하기 싫어가지고 권력 상전하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나왔고. 평화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또 비류와 온조는 같은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라이벌 왕족으로 싸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유 그냥 아무렇게 우리는 뭐 좋게 했고 혼자 자기가 참여하면서 죽었다. 그 백성들은 즐거이 온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평화로운 건국을 했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온조는 그래도 그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즉위 원년에 동명왕 묘까지 태웠다. 아버지를 항상 기념했다. 얼마나 효자냐. 효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비류는 부끄러운 뉘우쳤다는 것은 뭐 이건 좀 불효한가 하고 비교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의미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운 뉘우치고 죽었다 이후로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뭘까? 가장 이제 폭력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애초에 없었던 투명 인간식으로 어찌할 수 한 줄은 내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이설에 따르면 백제의 건국의 왕은 비류라는 설도 있는데 그 뒤에 다 사라지고 온조만 나오고 그냥 한 이설이 있다 정도만 언급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과연 다섯 호랑이가 아까 말씀대로 네. 진짜 호랑이일까 이거죠. 진짜 호랑이일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호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처럼 들어와 갖고 호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시. 네네. 이게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덮치는 폭력과 공포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위기가 왔고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게 비류든 소수노든 이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신화, 설화를 만든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이 온조의 폭력성을 지우려고 했지만 그 지우기를 통해서도 박해는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요게 이제 르네 지라르의 방법론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폭력의 구조. 네.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에 정말 수많은 폭력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폭력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감이 이제 좀 많이 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폭력 뒤에 그 폭력이 지나간 뒤에 뭔가 새로운 게 탄생하는 그걸 약간은 어쩌면은 희망을 조금은 가져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희생양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욕 많이 하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중에 멋진 곳으로 네. 저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그러지 말고 우리 정프로님을 희생양 삼아서 뭔가 새로운 멋진 게 탄생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그리고 또 신화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방이 되고 추방. 살해가 되고 이러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신화에서 보면 추방이 되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참 또 신화가 가진 또 매력 중에 하나죠. 네네.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햇빛에 일광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젖으면 신화가 된다. 이명조 선생의 이야기인데 이 신화의 희생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햇빛에 역사에서는 죽음이 되지만 또 달빛의 세계, 신화의 세계에서는 또 살아나거든요. 햇빛이야 달빛이야 선택하십시오. 햇빛은 밝은 하얀색이고 달빛은 조금 이제 밤이라면 저는
저녁쯤에 그 어스름한 갈색빛 커피빛으로 가겠습니다. 커피빛으로 갑니다. 1kg 커피빛으로 물드는 정프로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네,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네. 점점 얼굴이 커피색이. 아, 그나저나 예전에 참 네. 스타킹도 커피색이 네.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제 안 나오죠? 잘 안 그래요? 신죠? 요즘 잘 안 신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매력적인데 그죠. 옛날에는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진짜. 진짜로 아니 뭐 네. 그게 상당히 그저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끌었죠, 맞습니다. 커피색,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색이 있었냐면 비둘기색 있었어요. 비둘기색. 네, 기억납니다. 커피색, 비둘기색이 검정색도 물론 있었지만 검정색은 뭔가 조금 약간 야한 느낌, 그죠? 네. 그런 게 좀 있어갖고 오히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못했어. 그래서 순수해 보인 비둘기색, 그게 비둘기색이 약간 좀 회색 같거든요. 네. 그리고 커피색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 왜 나오는데? 왜요? 근데 이거 뭐 황혼 색깔 이야기 하시다가. 근데 이제 요즘은 요즘은 죄다 죄다. 살색 아니면 검정색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반투검스가 최고 자리에 올랐죠. 일상생활 불가능해 보이죠? 네, 일상생활 안 합니다 저는. 네. 오로지 커피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1kg 네. 커피와 함께 맛있는 커피 생활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네. 슬기로운 커피 생활은 1kg 커피와 함께 하시죠. 지금 사실 황혼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소설과 영화가, 그러니까 이 소설을 원작한 영화가 있거든요. 뭐죠? 바로 황혼, 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 소설, 이 영화를 색깔을 한마디로 정해달라면 황혼색이라고 하는데. 황홀에서 새벽까지 그건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 남아있는 나날. 남아있는 남아있는 나날. 앤서니 호킨스하고 엠마 톰슨이 주연을 한 영화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이 썼던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황혼, 그러니까 인생의 개인의 황혼, 직업의 황혼, 시대의 황혼, 그게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이야기이기도 하고 직업으로서의 어떤 집사 계급의 황혼, 귀족 계급의 쇠퇴와 부르주아 계급의 이제 완전히 지배, 이런 것들하고 묘하게 맞물려 가지고 아주 정말 제가 최근에 본 영화와 소설 중에 가장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남아있는 나날. 예. 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하면 한번 어떨까?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영화도 하고 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아있는 날. Remain Days죠. 네. 레스트인가? 리메인즈 오브 더 데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낮 사실 남아있는 날 우리의 번역이고 낮의 잔재들이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거든요. 프로이드가 말한 개념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낮의 잔재다. 리메인즈 오브 더 데이가 낮의 잔재들. 근데 그게 남아있는 나날이 근데 또 해석이 아주 좋아요. 제가. 그렇구나. 역시. 네. 그래도 뭐 좋은 아이디어 또 제공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김현 선생님의 책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라는 르네 지라르의 어떤 그 사상 같은 거를 연구하신 그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36년 전에 우리 정부님께서 부산에 있는 서점 이름이 뭐였죠? 지금 그 서점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졌겠죠. 학원서림. 네, 학원서림.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네. 지금은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점에서 사신 이 책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앞으로도 재밌는 책, 좋은 책 그리고 영화까지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